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은 봉봉 마르코스로 교체됐지만 2016년부터 6년간 필리핀을 통치했던 건 로드리고 두테르테 러드리고 로어 디우티이알티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독재자입니다. 취임 당시 악과 싸우는 독재자가 되겠다며 취임 6개월 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통치력이 너무 과감했던지 필리핀 내에서는 그를 사퇴하라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 미 국가정보원은 비밀보고서에 독재자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테르테는 그 상대가 누구든 절대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23. 필리핀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이면서 세계 2위권으로 평가되는 국기로 평가되는 군사력을 가진 중국에게도 말이죠. 남중국해 분쟁으로 한참 시끄럽던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두테르테와 시진핑 사이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오고 갈 정도로 격해졌었죠. 그런데 이 회담 직후부터 두테르테는 목숨 걸고 남중국해를 결사수호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수호자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퇴역한 군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참 지나서 밝혀진 이야기지만 지난 2014년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대고 강력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연쇄 방문해서는 필리핀의 군함을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정대로 공유된다면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제3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하니 그 어떤 국가도 대놓고 간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이 문제로 삼은 군함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말까지 무상 기증하기로 한 일 220톤급 포항급 초계함 한 척입니다. 한국은 이와 함께 다목적 상륙정 한 척과 고무보트 16척도 무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었죠. 포항급 초계함은 1980년대 건조를 시작해 총 24척이 만들어진 승조원 95명이 탈 수 있는 대형 함정입니다. 그중 포항급 초기형이라 부르는 4척은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017년 집중 논의를 거쳐 2019년 8월 필리핀에 인도됐습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역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단돈 $100라는 사실상 무상으로 공유해줬는데 필리핀으로 건너간 충주함 2016년 퇴역은 현지에서 콜라도 야삐알피 CONRADO 예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현재 필리핀 해역에서 경계 임무 활동을 하며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함, 즉 콜라도 야비 경계를 시작한 이후 두테르테는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 반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무기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왜냐면 이 충주함 이전까지 필리핀에는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는데 이제 함대함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전투함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간 중국 어선들이 남중국해나 필리핀 영해에 와서 마음 놓고 활개를 쳐도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목숨을 내놓고 활개를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이면에는 남중국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인민들에 배포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는 중국 대륙에서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주변으로 직선 9개를 그려넣은 후 이를 남해 9단선이라 기록했죠. 그런데 이 선을 전부 연결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앞바다까지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중국 영해가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양 영토 분계선을 가지고 수십 년 후 이를 인정하라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일대는 수많은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더욱 노골화됐는데 이에 빡친 필리핀이 2013년 상설중 제재판소 PCA에 중국을 제소해버렸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PCA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해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중국은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과시하면서 남중국해에 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두테르테 역시 한국으로부터 FA-50과 호세 리잘급 호위함 등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해갔고 충주함 초계함을 포함 제비급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물개급 군수지원정 등을 거의 무상으로 공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비싼 돈 주고 팔아도 되는 이 함정들을 무상으로 공여해주는 것일까요? 왜냐면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워준 고마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콜라도 얇은 실존 인물로 한국 전쟁 당시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이 경기도 연천군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율동전투 때 부하를 구출하려고 역습을 감행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육군 대위의 이름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8년 태극무 공훈장을 수여했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6회 공에서 못 만드는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무상으로 함정을 공여한 국가는 필리핀뿐 아닙니다. 2014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동해급 초계함인 안양함을 무상으로 공여해 나리뇨함으로 재취역했죠. 이렇게 한국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국가에 퇴역하기는 했으나 값비싼 함정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이유는 감사함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여간 130만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영토는 폐허가 됐지만 불굴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됐죠. 광복 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AC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한국을 구하겠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달려온 UN 산하 21개 참전국과 낯선 한국 땅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평생 참전국과 참전용 사분들께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이,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참전국에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전함 무상공여 외에도 코이카는 1991년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4년에 걸쳐 약 14억 명을 파병한 터키에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올 2월에 발생한 강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약 60억 원과 약 60여 명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죠. 또한 지상군 1개 대대와 군함 1척을 파견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에는 코이카 창설 이후 약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황제근 이대로 편성된 육군 1개 대대 규모의 병력 300여 명을 보낸 에티오피아에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며 중진국 진입을 돕고 있으며 대략 1억 원의 ODA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AP통신, 폭스, CBS 등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다급히 찾는 기사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전된 기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쟁 후유증과 고령으로 병환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의술로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한 작은 기업이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기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에 이르기까지 병과에 관계없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제향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이 참전 용사들의 치료비 및 수술 비용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될 그 보호자의 항공기와 숙박비까지 좋기 1인당 몇백만 원이 소요될 테지만 이 기업에서 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병환 등으로 한국을 방문해 직접 치료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는 거주 지역 의료진과 협업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동일한 의료 지원을 현지에서 제공하기로 했죠. 물론 참전 용사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에 능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사를 준비시키는 꼼꼼함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물론 해외 네티즌 역시 이러한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감동적이야라거나 한국은 꾸준히 은혜를 보답하네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에 더해 한국 의료기술의 대단함을 높이 사는 반응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또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돕는 게 놀랍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부, 민간단체뿐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까지 나서서 벌써 70년도 전에 한국을 도왔던 이들에게 보훈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전 용사분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목숨을 내걸고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후회할까요?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일례로 네덜란드 출생 참전 용사 월렘 코넬리스트 바우즈르 씨는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0월 사망 직전 내가 피 흘려 지켜낸 한국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정부가 유해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92세 노령의 티르키예 출신 무이틴 카라만 씨는 항상 오늘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전쟁 당시 그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처참함을 한국에서 봤지만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 한국 정부가 초청해 한국을 다녀온 그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아 뿌듯했다. 이렇게 큰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뿌듯해했죠. 그리고 죽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라는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항공, 숙박 및 수술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업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인프레시아 ENFRESH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아주 작은 국내 욕실 화장품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위해 무료로 안과 검진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서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은 희망을 가져왔다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죠. 이렇듯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시는 작은 기업이 조금 무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으로 참전 용사 지원에 앞장선 인프레시는 그간 국내 참전 용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불 카드를 만들어 6.25 참전 유공자회에 전달한 바 있고, 이 카드는 얼마 전 부산에서 생계를 위해 참기름과 참치를 훔쳐 화제가 된 참전 용사분께도 전달됐습니다. 또한 6.25 전사자 유해발굴감식단의 활동을 알려오고 있기도 하죠.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의 안과 검진 및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 참전국 관저에는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로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90세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를 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걸고 기꺼이 싸워준 영웅들을 위해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짜 영웅들을 기억해주는 인프레시의 행보를 응원하며 군사력 과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사이가 확 틀어진 호주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주가 겁에 질려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중국 위협에 놀란 호주가 한국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경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로 어민 2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 책임을 지라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대륙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만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분하고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의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유람선의 무단 승선에 마구잡이로 상시 검문을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항해 계획서와 신분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관광객들은 납포의 위협을 느꼈다는데요. 대만 유람선 탑승객은 대만에 못 돌아갈까 너무 무서웠다. 중국 해경이 배에 올라 30분 동안 검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푸젠성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 뮤직비디오를 경쟁하듯 공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해군 페이스북에 대만군 잠수함 등 작전 훈련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만 해군사령부가 물결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젠룽그 파이스 잠수함의 급속 자막 모습을 처음으로 공유한 겁니다. 대만군은 이를 통해 상륙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BGM-71토우 미사일과 대만산 홍준 대전차 로켓을 이용하는 합동훈련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펑 대대의 실사격 화면, 사거리 400km의 슝펑 3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상에 맞불 성격으로 중국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위챗의 집에 돌아와야만 이긴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 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훈련하는 모습, 대만에 대한 미사일 시뮬레이션 공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9초 분량의 해당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만의 거리와 타이베이 101타워 등의 모습도 비추면서 간접적으로 대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렇듯 대만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앞다퉈 과시했지만 둘 다 가소로워 보입니다. 진정한 강자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에서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 중국의 해상 확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나름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으며 군함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LOSV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기존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T의 안자급 호위함 8척을 주요 수상함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사실상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에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호주와 중국 해군은 직접 충돌 상황을 맞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원 작전을 벌이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해군이 음파 탐지기 소나를 작동하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호주 군인이 직접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소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됐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근 야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을,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섰고 이번에 호주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여간 벅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군함 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을 무대로 함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앞둔 대형급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과 12,0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3가지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며 특수선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무려 1조 원,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 8,800만 달러로 정했는데 작년보다 7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 보수 정비 등 함정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페루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페루 신규 호위함 6척 도입 사업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업체 중 HD현대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 소재의 12개 업체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앞서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올해 하반기 실시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수주에 뛰어들 예정인데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청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총 6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하며 사우디 함정사업 진출 추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작년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사업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하나오션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겁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하나오션을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하지로 않기로 했지만 보안 감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한데요. 그리고 사실 앞서 호위함 건조 사업 관련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운명이 갈리자 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은 나라에 도움된다는 의견과 목숨이 달린 전투함정을 만드는데 페널티로 결과가 갈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격하게 충돌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1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1.8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에서 하나오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가 핵심 방위를 담당하는 함정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한 회사의 독점보다는 라이벌을 남겨둬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압도하고도 감점 때문에 0.1점 차로 패한 것은 군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군함 건조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 위산업 기업인 만큼 함정 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안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을 더 강화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국내 업체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티르키예가 태세 전환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F-21을 잡으려고 발악하던 티르키예가 갑자기 한국에게 방산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해진 건데요. 최근에서야 한국 방산과 경쟁하려 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곳에서도 한국 방산을 인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을 뒤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티르키예가 최근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TF-칸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엄청나게 들썩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티르키예 방산업체인 TUSAS 에어로스페이스는 칸 전투기가 이륙 후 앙카라의 공군 기지로 돌아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기체는 고도 약 2400m까지 올라 시속 426km의 속도를 내는 등 13분간의 초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등 이번에 천여 비행을 마친 겁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티르키예 대통령은 티르키예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티르키예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는데요. 티르키예 방사청도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TFX로 불렸던 칸 전투기는 티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자국산 5세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비행에는 4세대 F-16 전투기에 쓰이는 미국 지휘의 F-110 쌍발 엔진이 사용됐지만 티르키예는 오는 2028년 국내 생산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티르키예에서는 TF-칸이 대한민국의 보람의 전투기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했다며 KF-21을 거의 다 쫓아왔다고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티르키예 언론에서는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배경을 놓고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14년 전 티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역시나 한국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휘리에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0년 티르키예 공군은 얄친 에르컬 소장을 한국에 파견해
한국 공군의 자국산 항공기 개발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귀국한 에르컬 소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에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컴퓨터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프로젝트에 R&D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당시 에르도안 총리의 전투기 개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알타이 전차 개발 때처럼 칸 전투기 관련해서도 향후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튀르키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공유하고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며 KF-21을 금방이라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칸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정도의 내부 무장창만 같기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F-35A 전투기보다도 내부 무장 탑재량이 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전투기 국산화 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성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비행에 나선 칸 전투기는 지상시험용으로 제작된 시제기로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향후 칸 전투기의 향후 자체 생산 엔진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해외 협력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이 칸의 자체 생산 엔진 도입이 예정대로 2028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혔지만 말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최근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의 공군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사양의 F-16 전투기 40대 구매뿐 아니라 기존 F-16 전투기 79대를 현대화하는 개량 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 전투기 성능과 개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면 미국과 이런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칸 전투기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주요 부품과 기술을 해외 아웃소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역량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2016년 TAI가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튀르키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을 주력으로 삼고 그런데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사온다고 발표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F-35와 S-400을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2019년 튀르키예를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내쫓았고 갑자기 칸 전투기의 개발 목표는 몸집을 키워 보조 전투기에서 주력 전투기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계획에 없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된 튀르키예가 처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다가 최근엔 현실을 깨닫고는 바로 꼬리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 방산업계가 한국에 기술협업 러브콜을 보내면서 도움의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스스로 해낼 자신이 없자 한국과 첨단 기술 협업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방산업체는 한국의 연구 개발부터 공급망 진입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주요 방산기업은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과 한 튀르키예 우주항공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방산 기업과의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방산 기업은 첨단 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해외 벤더들을 발굴 중인데, 특히나 한국 방산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는 과거 동맹국이었던 미국에 의한 무기 금수 조치 경험 때문에 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군사기술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튀르키예는 국방 예산도 확대했는데, 올해 튀르키예 국방부 예산은 405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250%나 증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튀르키예뿐 아니라 방산업 폭망 위기에 처한 프랑스에서도 한국산 방산 도입과 더불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과거의 독일처럼 방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 방산에 시선이 쏠리며 자신들에게 해답을 줄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프랑스 군 당국자가 무기 생산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매체에 따르면 방산업체 MBDA는 당초 올해 여름까지 1억 5천만 유로 상당의 프랑스의 미스트랄, 적어도 지대공 미사일 300기를 납품해야 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납품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또 작년에 주문한 장거리 미사일 아스터 200기도 원래는 올 2분기에 납품돼야 하지만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 국제정세 상황을 감안해도 배송 시일이 늦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상황이 이러자 현지에서는 총알 배송의 한국 방산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익 매체로 유명한 산케이에서도 미국보다 한국 방산이 낫다고 말하는 중인데요. 산케이는 T-50은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에서 사용돼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공격기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산기 T사도 항공자위대에서 블루 임펄스로 고개 비행을 하면서 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50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나 글로벌 방산업계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전망이 매우 인상 깊은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 내에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 2020 양산 소식이 알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을 깎아내리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우선 20대를 먼저 올 6월까지 계약하고 나머지 20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내년에 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프랑스 언론 매체 메타 디펜스는 KF-21 보람에 겉보기에만 모범적이었던 4.5세대 전투기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KF-21이 개발 과정에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며,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갑작스런 KF-21 깎아내리기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강력한 경쟁자로 KF-21이 떠오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프랑스의 숨은 의도와 달리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KF-21을 깎아내리는데 주력하는 프랑스 언론과는 달리 KF-21의 2020 양산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영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 결정과 그 의미에 대해 프랑스 군사 전문지와는 전혀 다른 영국 데이터 분석 기관의 기고문은 어떤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KF-21과 타우러스 미사일의 콜라보는 어떤 파괴력을 갖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 회사가 지난 4월 8일 이런 기고문을 올려 KF-21 2020 양산을 깎아내린 프랑스 매체의 콜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래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KF-21 보람의 전투기 20대에 대한 양산을 승인했다. KF-21 양산 승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KF-21 양산 승인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방산 수출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 2032년까지 KF-21 블록 2 버전은 80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공군은 스텔스와 무인기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KF-21의 스텔스 설계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앞으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며 이것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전반적인 목표는 주권 영토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체 방산 제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욱이 KF-21 양산으로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한국의 국방 분야의 자립을 촉진할 것이며 우방국으로의 수출 기회도 열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최신 항공기 보유 현황 대시보드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보유한 현역 항공기의 84%가 평균 기령이 30년 미만인 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KF-21 항공기의 도입으로 구형 장비가 단계적으로 퇴역함에 따라 한국 고정익 항공기의 평균 기령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KF-21 보람의 양산 확정은 대한민국이 국산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산 제조 역량을 개발해 수출 기회를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와는 전혀 다르게 KF-21 보람의 2020 양산과 한국 방위산업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영국 글로벌 데이터의 분석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KF-21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를 구매해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독일의 타우러스 토러스 미사일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군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이 만드는 타우러스의 진정한 차별점은 메피스토 지능형 탄두 시스템에 있습니다.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기존 탄두와 달리 메피스토는 여러 층의 물질을 관통할 수 있고 탄두를 작동시키는 신관 FUGE 최적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교량이나 벙커 같은 구조물에 최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타우러스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목을 메고 있는 것인데요. 또 타우러스 미사일은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지 미사일보다 더 많은 공기를 불어넣어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영국, 프랑스의 경쟁 미사일보다 최대 250km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또 스텔스 기술과 설계 덕분에 50m까지 낮게 비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생산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은 없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은 유럽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MBDA 독일 도이칠랜드과 스웨덴의 사브가 합작 투자해 제작하는데 생산 라인은 한국 정부의 주문이 있던 2019년을 마지막으로 가동된 뒤 유휴 상태입니다. 한국 공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260여 발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F-15K에만 장착됩니다.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F-15K 59기는 성능 개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꺼번에 18대가량씩 성능 개량에 들어갈 수 있어 공군의 원거리 타격 전력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잘 아는 타우러스의 한국지사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해 운용하는 F-15K 전투기의 임무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투기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KF-16 전투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 타우러스는 한국방산 기업 LIGNX1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우러스 대표가 KF-21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15K 외의 다른 전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한국 측에 제안하고 싶다. 타우러스 측은 독일 정부와 함께 기꺼이 한국과 독일의 협력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타우러스 미사일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산하려면 부품부터 만들어야 해서 최소 2년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우러스의 마지막 생산 물량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타우러스 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260발이나 구매했던 것일까요? 한국은 F-15K의 공대지 미사일로 사거리 280km의 SLAM-ER-47발을 도입했지만 이보다 긴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JASSM의 수출을 반대하고 또 JASSM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한국은 그 대안으로 타우러스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15K에 타우러스 2발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타우러스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13년 4월 타우러스 도입 사업을 단독 도입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타우러스 제작사와 타우러스 기술 이전 약속과 한국의 순항 미사일 공동 개발 계획을 약속했고 타우러스 KEPD 350K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타우러스 KEPD 350K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유하고 싶어도 못하는 타우러스를 260발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우러스 개발사와 차세대 버전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전쟁 문법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지만 이 한 가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한 나라가 전황을 확실히 바꿀 수 있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 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스탠오프 방식의 초정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KEPD 350K 이 속칭 타우러스 2입니다. 원래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웨덴 등 범유럽에서 개발 제작한 것이지만 타우러스 2는 한국에서 개발 중이라는 점도 한국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과 타우러스 개발사는 기존 타우러스의 무게를 줄여 F-16이나 경공격기인 FA-50에도 장착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며 더욱 기대되는 것은 KF-21 보라매에도 타우러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KF-21이 중거리 미사일 능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독일과의 협력으로 타우러스 350K가 개발된다면 이것을 KF-21 블라크 1에 체계 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현실화되면 KF-21의 수출에는 그야말로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투기 시장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용 무장이 없는 전투기는 수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위해 LIGNX1 기술자들의 독일 방문을 협의 중이며 앞으로 MOU 진행 상황에 따라 독일 기술진이 한국에 와서 협력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 등 한국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에 더욱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